자, 이번 시험 말이 되게 많죠. 되게 어려웠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쉬웠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는 제가 볼 때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상급 문제라고 해서 이제 거의 사람들이 풀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보통 이제 그 노량진에서도 한 문제,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있죠. 20번. 요 문제는 대부분 어려웠다고 그러고요. 손대기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19번을 넣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문제는 두 문제 또는 한 문제 이 정도로 보고요. 조금 이따 해설하겠지만 저는 19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급 문제는 한 문제로 보고요. 하급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됐어요. 보통 하급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급 문제가 많아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헌법이나 행정법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중급 문제가 상당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오타네요. 14문제. 그래서 중급 문제가 한 14문제 정도 되고 하급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진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특이하게 통치구조가 되게 많았다라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보통 기본권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통치구조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통치구조 문제가 좀 많으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면이 있어요. 그 다음 유형별 분석 법령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요. 역시 판례 위주였다. 전통적으로 지금 계속 판례가 한 70%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판례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계속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카페나 이런 데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망했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았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잘 본 학생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되게 컸다라는 거죠. 이유는 최근 헌법시험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시험이 좀 수월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1년차 학생들이 만만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공을 좀 요구하는 그런 문제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중급 문제가 다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급 문제가 그렇게 다수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급 문제가 다수였기 때문에 잘 본 사람하고 잘 못 본 사람들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났다. 작년에도 헌법시험이 이렇게 격차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좀 중급 문제가 다수였기 때문에 잘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이 좀 격차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댈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쉽게 3번, 2번 이렇게 답 나올 문제도 별로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 그 대책은 역시 중급은 응용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러려면 역시 기본기를 제대로 연마하고 문제를 좀 막판에 많이 풀어보는 것, 이게 관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결국 기본기를 제대로 연마하고 응용력을 기르는 게 향후 시험을 위한 어떤 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죠.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1번이라든지 3번 요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최신 판례로 많이 봤던 것이고요. 2번이랑 4번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난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 일단 1번 이 판례는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누구 수업을 들었던 대부분 알려드렸을 건데 모의청포 이게 무엇이냐, 이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판례에서 대부분 다뤘던 것이고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죠. 어린이집에서 혹시라도 한도액을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아니면 무슨 체육복비다 아니면은 무슨 뭐 어디 놀러 간다 이런 비용으로 자꾸 이렇게 그 학부모들한테 뭘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한도액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는 뭐다? 환불하게 해라 라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린이집에서 이제 착복할 수가 있잖아요. 착복할 수가 있으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환불 명령을 내린 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1번, 3번은 대부분 책에도 있고 그리고 다뤘던 것이고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2번이 제가 볼 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법을 했던 학생들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데 행정법을 안 했던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가구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게 명확성 원칙이 위배가 되면 그럼 가구제 우리 이미 뭐 이제 행정법 선생님들도 다 이거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우리 가처분에서도 이제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이 요건이 위헌이 됐다라고 어느 선생님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당연히 합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가구제입니다. 가구제.
가구제 요건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긴급성이라든지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위헌됐다는 얘기 우리가 들어본 적 있냐라는 거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헌이 된다라는 이 지문은 당연히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약간 최신 판례인데 그렇게 중요한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데서 다뤘던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센스를 가지고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요건 중에 위헌이 됐으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뭐예요? 수업 중에 알려줬을 거예요. 자, 가처분에서 가구제에서 요 요건은 최근에 위헌이 됐습니다 라고 할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여전히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합헌이니까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 요거는 제가 볼 때 난도가 한 중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공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중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명확성이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 약간 중급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손도 못 댈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재산권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책에서 다뤘던 문제죠. 자, 공법상의 권리는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고엽제 후유증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법정 요건 구비 못하면 재산권으로 보호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것이고 3번도 우리 되게 많이 봤던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은 일방적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 기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4번도 대부분 우리 봤죠. 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고 영화상영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위헌이지만 영화상영기금 뭐요? 위헌이 아니다 라는 특별부담금으로 이미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정답인데 134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 2번은 뭔데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땅을 수용을 당했네. 그럼 10년 지나면 뭐다? 환매할 수 있어요. 환매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공항을 건설한다라고 해서 결국 땅을 수용을 했는데 이게 수용이 안 되더라는 거죠. 수용이 안 된다. 즉 공항이 건설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전환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군기지로 바꾼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수용이 됐어요. 공항 짓는다고요. 공공 필요가 있어서 공항 짓는다고 수용을 했는데 나중에 10년이 지났는데 뭐다? 환매할 상황이 됐는데 공항이 안 돼가지고 근데 국가가 뭘로 바꿨다? 군기지로 바꿨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요? 환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거 위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행정법 강론에서는 주로 나오는데 헌법만 하시는 분들은 또 이 판례를 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급 문제로 보긴 힘든 게 134가 너무 자주 나왔던 실제로 기출이 나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2번 하나 모른다고 해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행정법을 하시는 분들은 2번이 강론에서 늘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용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뭐다? 다른 걸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법에서는 뭐 강론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헌법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134를 우리가 충분히 배웠던 것이고 2번도 바로 이런 내용. 다른 걸로 전환되면 환매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환매가 안 되는 건 위헌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상급 난이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사생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하급이다라고 보여져요. 왜? CCTV로 개요하는 거는 문제 안 된다라는 것이고 자, 흡연자들은 뭐요? 17조 10조 즉 사생활과 그리고 행복조건에서 보호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정답은 3번인데 우리 이 판례도 좀 다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이런 사람들 취업 제한시키고요. 그리고 재산 등록 시킨다는 거죠. 왜 시키나요? 바로 관피아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약간 학급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4번도 대부분 책에 있는 거죠. 수용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실 검사하는 거, 거실 검사하는 거 위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판례입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판례는 아닌 것 같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도 제가 볼 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판례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때가 되면 바꾸는 거 이거는 상관없어. 도입해 주는 건 상관없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도 이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구치소에 있거나 이렇게 수용자 시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서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 그러니까 뭐 사실상 구치소나 치료감호시설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것들 많이 못 받고 또 연금이나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받죠. 그거는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이거는 객관식만 보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왜 제가 학급이라 보냐면 특정한 것만 보고 판단하고 다른 걸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지문은 거의 오답이에요. 헌법에서는 대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다른 지문 몰라도 요 지문만 바꿔도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특정한 어느 것만 보고 판단하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때는 인간다운 생활이 최소한의 물질만 보호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인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벌 규정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법인이 잘못도 없는데 종업원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니은번. 헌법 119조 1항 경제질서입니다. 자유와 창의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기본권을 통해서 뭐다?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한번 볼게요.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돼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객관식에서 이런 모든 자가 나오면 거의 오답이죠. 거의 오답이 됩니다. 모두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자, 기존의 사람들이 신뢰가 있더라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법률 개정이 되면 결국 뭐 그런 법 개정은 뭐다? 일단 유효하다 또는 합헌이다. 기존의 신뢰가 뭐다? 결국 어느 정도는 뭐예요? 이렇게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봐요. 부진정소구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부진정소구입법이란 건 진정소구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즉 중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법 개정이죠.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된다. 그러면 기존 법에 대한 신뢰는 뭐다? 어느 정도 양보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대 내지 신뢰, 그러니까 충돌하는데 모든 기대를 보여달라, 이런 문구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리을번도 되게 쉬웠던 게 헌법의 지도 원리, 기본 원리에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되게 아주 학급의 문제죠. 그러니까 학급의 문제라는 게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본 원리에서는 규범력은 나와요. 재판 규범성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거기서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거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저는 6번도 난도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소송할 때 피고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2번 여러분들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지만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즉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하지만 감사위원은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감사위원은 어떻게 된다? 바로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도 어렵지 않아요. 성실하다는 건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4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당원으로서는 뭐다? 바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즉 요 대통령에 관한 문제도 제가 볼 때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표현의 자유입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은 일반 국민보다는 더 많은 제한 또는 더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문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번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보호 영역에 들어갈 거냐, 집필의 단계도 들어갈 거냐. 근데 제가 수업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는 보호 영역에 벗어나는 게 없어. 거의 모든 게, 옛날에는 이게 보호 영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말이 많았지만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싹 다 뭐다 거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보호 영역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디귿번, 이 판례도 원체 유명한 판례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이게 결국 사전검열 금지에 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전검열 금지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도 검열하면 금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검열하면 안 되는데 검열했으니까 뭐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광고 이번에 최근에 위헌 났습니다. 왜? 사전검열 금지. 그러니까 얘는 검열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검열했으니까 위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열이 아니라 검열 금지의 대상. 이 말이 맞죠? 검열 금지의 대상인데 검열했으니까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리을번도 되게 중요한 거죠. 실명인데 이게 선거운동 들어가면 뭐예요? 선거운동에서는 합헌, 기타, 나머지에서는 실명하는 건 뭐다? 위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키워드가 이제 선거운동인데 선거운동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뭐다? 합헌입니다. 합헌. 따라서 침해한다 이러면 리을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는 풀만하지 않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국회의 입법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책에 있어요. 전면 개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20일, 일부 개정인 경우는 15일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꼬는 일반적인 어떤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최근에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죠. 신속 처리 한 건 또는 우리가 무제한 토론 이런 것들 최근에 상당히 출제가 잘 되니까 제가 뭘 외우라고 그러냐면 정족수를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외우셔야 돼요? 정족수 외우시고 그 다음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이것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기명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여러분들 체크해서 맞춰야 돼요. 충분히 수업 때도 많이 얘기했고 모의고사 때도 자주 얘기했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도 여러분들 대부분 봤던 거예요. 자, 재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없는데 공청회 청문회는 뭐예요? 생략이 가능해서 앞뒤를 바꾼 거죠. 그죠? 앞뒤를 바꾼 거다. 셋 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무제한 토론의 정족수가 지금 3분의 1, 그 다음에 뭐 종결 동의를 이제 제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둘 다 요즘 좀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숫자 바꾸기 문제를 냈기 때문에 난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억번호 어렵지 않죠.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서 대신 들어올 수 없고 구성원이 단체를 위해서 대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인격권이 법인이 주체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판례가 특이하게 얘기해서 이제 기출이 많이 되었잖아요. 법인은 인격권은 주체가 되는데 인격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뭐다? 주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나는 대구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인격권의 주체가 되는데 인간의 존엄의 주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도 그렇게 난도가 있는 지문은 아닙니다. 디귿번이 제가 볼 때는 흔히 보지 못했던 그런 지문 같아요. 자, 변호사 등록제도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권한을 위간 또는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뭐다?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리을번 단체 이름으로는 기부 못한다는 건 위헌이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단체는 여러분들 정치하고는 기부 못하죠.
우리 막판에 법령 특강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헌이면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단체는 지금도 정치자금 기부를 못해. 근데 어떻게 위헌이 되겠어요? 위헌이 됐으면 그런 조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집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건 최소한 침해한다, 위헌이다 이런 말은 없을 거다. 즉 합헌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오답,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뭐 이거를 몰랐다고 해도 이 문제는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역시 중급 난이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역시 손도 못 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1번 기억디귿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헌정사입니다. 1번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 건국헌법이 헌법 규정에는 4년으로 돼 있는데 실제 운영할 때 이분들 임기가 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기출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규정되었다. 그러니까 규정을 묻기 때문에 4년, 이거는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은 우리가 2년으로 했지만 규정상은 4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지방직에서 혹시 틀려버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4년 이러면 안 돼요. 실제 운영은 2년 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4라고 해도 맞고 2라고 해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 혹시라도 이 문제 풀어갖고 뭐 지방직에서 그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끄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운영은 2년을 한 적도 있으니까. 자,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기존에 나왔던 것이죠.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안권이 삭제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도 난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 8차 개정에서 신설된 기본권과 9차 개정에서 신설된 기본권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은 8차 때 들어온 게 아니라 9차 때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4번 87년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뭐 헌법 개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번 3번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8차 개정이 들어온 거 9차 개정이 들어온 거 우리가 전부 다 외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자도 따 드렸던 것 같아요. 8차 개정은 연정무사 행복한 이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9차 개정은 적진구조 최고 이렇게 해서 구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헷갈릴까봐 연정무사 행복한 적진구조 최고에서 두 문자까지, 왜냐면 원체 잘 나오니까 이렇게 두 문자를 따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국회의 재정. 근데 저는 이 11번도 솔직히는 약간 학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뭐 1번, 2번 특별부담금 뭐 특정한 사람한테만 부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2번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거고, 이게 3번이 정답이에요. 4번도 뭐 별로 문제 안 되는 것 같고요. 3번이 헌법 조문 문제잖아요. 우리가 특강 때 헌법 조문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비라는 거 있죠? 계속비.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1년 넘어가잖아요? 1년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마 수업 때 막 5년 단위로 끊습니다 해서 1년, 5년, 6년, 그 다음에 11년에 뭐 새만금 그런 얘기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비 한다고 연한을 정함이 없이라는 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연한을 정해야 됩니다. 연한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그래도 헌정사하고 뭐다? 최근에 헌법 문제, 헌법 조문 문제는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조문은 외워가지고 맞춰야 되고, 외우지 못했다고 해도 연한을 정함이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난도가 학급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12번 헌법 개정. 헌법 개정도 맞춰야 돼요. 학급이야. 왜? 원체 출제가 많이 됐어요. 헌법 개정은 아마 합격권에서는 거의 다 정답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하거나 이럴 때는 일반 법률과는 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맞춰야죠. 왜? 1차 개정은 여러분들 공고의 문제가 있었다. 즉 공고한 대로 통과 안 시켰다라는 공고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발췌 개헌이다. 이거 책에 대부분 있어요. 제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글쎄요, 이 정도라면 거의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헌정사에다가 아주 중요한 헌법. 그러니까 헌정사의 헌법 개정이면 거의
A급이 크로스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맞춰야 돼요. 2차 기원이 여러분들 4, 4위 기원이잖아요. 뭐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오답이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3번 72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다 이원화되었다라는 것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헌법 개정 내용 그냥 조문 내용 그대로 쓴 거니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12번도 약간 학급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기억권은 제가 볼 때 A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한테 들었어도 다 설명했을 거라는 거죠. 헌재가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 하죠. 네가 탄핵을 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추가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이거는 고정이에요. 구속돼. 근데 법률관계는, 즉 법조문을 뭘 적용할 거냐, 이런 건 내가 더 전문가야.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아, 고정되지 않아, 헌재가 판단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이거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주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이것도 자주 나왔던 거죠. 탄핵을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도 같이 진행되고 있네. 그러면 내가 형사소송을 진행을 정지시킬 수는 없죠. 즉 내 거를 뭐다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도 자주 출제되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몇 번 객관식에 나왔어요. 자, 이미 파면이 되면 뭐 해야 돼? 각하하는 게 아니라 기각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번 출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리을번 지문이 조금 난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자, 국회법 130조 1항에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 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실제로 탄핵할 때 뭐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습니까? 그냥 국회가 알아서 탄핵했잖아. 거기다가 여기 말이 안 돼. 제가 객관식 풀 때 뭔가 뉘앙스가 이상해, 문장이 이상해, 그럼 거의 오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량이야, 재량. 재량인데 무슨 이런 걸 꼭 기다려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를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문장도 이상해요. 재량인데 꼭 해야 된다. 이거 거의 기속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세 개의 지문이 어렵지 않았고요. 네 번째 지문은 좀 이렇게 자주 봤던 지문이 아니더라도 뭐 난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법원을 보겠습니다. 14번. 자, 법원입니다. 일단 1번은 말이 안 돼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라든지 또는 판례를 변경하는 걸, 이건 완전 전원합의체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에서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2번이 제가 볼 땐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 각급 법원에 군사법원은 빠져요. 왜? 101조가 아니라 얘는 110조니까. 근데 초보자라면 시험장 들어가서 이게 군사법원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여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난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 지문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쉬워요. 형사재판에 참여할 권리, 이거 헌법상 기본권 아니라는 건 몇 번 출제됐고요.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3번, 법관이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요거 중요해. 심의.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의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법관 인사위원을 2명. 심의기관이니까 2개죠, 그죠? 그 다음에 법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편으로는 여기까지는 확실히 맞는데 이 뒤에 게 우리가 외우고 있었을까? 법관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아마 중상급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번하고 3번에서 좀 고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은 확실히 맞춰야 되고요. 2번, 3번이 제가 볼 때 조금 난도가 있습니다. 근데 2번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101조 1항 2항에 근거를 둔 법원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완전 별개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각급 법원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2번은 틀린 것이고, 3번 뒷부분을 모르니까 좀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앞부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이었다면 2번, 3번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101조 2항에 군사법원이 근거를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다, 이걸 몰랐더라도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 푸실 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 4는 정답을 고르시면 안 되고 2, 3을 골라야 되는데, 자, 군사법원은 하여튼 뭐다 101조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110조의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결국 2번이 틀려서 결국 3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5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솔직히 저는 이거 정답 4번이잖아요. 이거 진짜 제 수업 들었으면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저 이거 설명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랑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비교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은 대판이 정지가 되죠. 근데 급하면 뭐한다? 종국재판 빼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 전쟁이 났거나 천재지변 나면 이제 심판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이 막 데모를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심판정에서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뭐다 필요하면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종국결정 선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자, 요 지문, 즉 4번 지문은 최근에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요.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그리고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비교 문제로도 여러 번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안 들었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최근에 꼭 우리 기출이 아니라 다른 기출도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거 최근에 다른 기출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직 대비로 여러분보다, 자, 쓸데없는 이상한 문제 자꾸 풀지 마시고 최근에 뭐 경찰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험들 있죠. 최근에 기출된 다른 시험들 많이 푸시면 요거는 이미 정답으로 이미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기 때문에 풀었던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빨리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다른 지문들은 전부 다 뭐다? 헌재법 그냥 조문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 이 문제를 아냐 모르냐가 결국 관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번 정당해산 심판. 저는 이것도 좀 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정답이 4번이죠. 4번인데 너무 많이 났어요. 이게 최근 몇 년간 출제가 됐다는 거죠. 정당 예산 됐을 때 법규정이 없잖아요. 법규정이 없는데 우리 언제는 뭐다? 야, 싹 다 상실시켜.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이거 작년도 재작년도에 행시 문제로도 거의 똑같은 지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이 이미 여러 번 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난이도 학급이야.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 기출을 풀었다면 거의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을 보시면 우리 객관식에 보면 뭐 꼭 신청에 의해서만 이런 건 거의 오답이에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충분히 맞춰야 돼요. 뭐를 준용할 거냐? 정당예산은 행정소송을 준용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정당예산을 행정소송으로 준용하려면 행정법에 뭐 정당예산, 단체예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준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비례원칙, 우리 통진당 판례에서 거기 목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 2, 3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4번이 워낙 A급 지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국회 운영.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1번은 여러분들 맞춰야 돼요. 자, 석방 요구 발의할 때 4분의 1 이상이 제출해야 된다. 정족수 문제죠.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2번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4번 또 설명드릴게요. 4번도 객관식이 몇 번 나왔어요. 토론에 참가하면 물러나야 되고, 안건에 대해서 표결이 끝날 때까지는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1번, 4번은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2번, 3번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2번. 발언한 의원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내용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그냥 단순히 오타니까 자구 정정해달라, 이거는 가능한데 완전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당연한 것 같다. 만약 깠다면 5시까지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의장의 사내를 선포할 당시에 그때는 다시 개의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결국 뭐다?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해서 뭐다?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저는 제가 수험생이었다면 이 문제는 좀 어려웠는데 풀기는 했을 것 같아요. 왜? 2번은 단순 오타는 수정할 수 있어. 근데 취지를 바꿔버리면 안 돼. 3번은 의장 독단으로 뭐 못해요. 의장은 대부분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해서 회의를 개의할 수 있었겠죠. 법조문에
합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제 많이 풀어봤다면 센스로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 정답은 3번이다. 아이 만약에 합의 없어도 된다면 그냥 이걸 빼고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지 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만들겠어요. 합의 없어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국회법에 이런 조문 본 적 있냐라는 거죠. 그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합의를 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번의 취지를 보면 자꾸 수정은 돼. 근데 취지를 바꾸는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2번, 3번이 처음 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난이도는 약간 중상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실전 시험 갔으면 그렇게 손도 못 댈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행정 입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위임입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 원칙 위반의 문제가 나타날. 근데 이런 객관식 문제는 거의 맞지 않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대.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틀리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는 것이고. 자, 니은번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약간 행정법 문제거든요. 자, 행정법에서 우리 집행명령이라는 게 상위법이 폐지가 돼버리거나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면 집행명령은 소멸되고 상실하지만 일부 개정일 때는 뭐다?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명령이라는 건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인데 상위법이 아예 사라지거나 근본적 변화가 있으면 얘도 사라지겠지만 상위법의 핵심은 똑같아. 그럼 집행명령 유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역시 이것도 행정법 한 사람한테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위임을 했는데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 이러면 백지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1번 대법원 규칙이에요. 대법원 규칙은 일반적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규정하는 거예요. 권리제한 의무부과보다는 어떤 법원 안에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걸 많이 규정하기 때문에 약간 명확성의 원칙이 뭐다?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요것도 제가 볼 때 한 중급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막상 풀었을 때 행정법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월할 수 있었겠지만 헌법만 하는 분들, 뭐 외무형사나 이런 분들이 풀기에는 약간 난도가 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이에요. 정부 형태.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둘이 싸우면 노답이다. 이거는 거의 A급 지문이다.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통령제는 대통령하고 따로따로 뽑죠. 그러니까 민족 정당성 이완화되겠다. 이것도 충분히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이게 되게 어려웠죠. 3번. 3번하고 4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3번은 어려운 게 아니네.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행정부를 불신임하고, 그죠? 행정부는 의회 해상권으로 이에 대응한다.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4번이 이제 좀 문제였죠. 왜? 이 지문이 있는 책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1번, 2번, 3번 충분히 맞힐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수업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이 파워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이나 왕은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이공화국 때만 보다 거부권이 없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거부권도 없는 대통령이 의례상 국가를 대표하는데 의회상권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19번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이거는 거의 중학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가 어렵지?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지 않나? 1번, 2번, 3번이 거의 A급 지문이고요. 정부 형태에선 거의 A급 지문이고 4번만 봐도 그냥 단독으로 봐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은 저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 원칙이 적용 안 되는 데가 있나요? 싹 다 적용되죠. 싹 다 적용돼. 근데 여기는 뭐래?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걸 골라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판례가 23조 1항은 비례 원칙이 적용되고 뭐 평등 원칙이 적용되고 뭐 신뢰보호가 뭐 쪼고쪼고 이렇게 적용되지만 23조 3항보다 독자 기준이다. 즉 법률로 했냐? 정당 보상을 했냐? 요런 걸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골라내는 거냐라고 봤는데 보니까 딱히 재산권에 관한 내용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거의 수험생들은 뭐예요? 찍는 방법밖에 없죠. 멘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상급으로 찍는 한 문제가 바로 요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대부분 상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대부분 책에도 없는 거야. 솔직히 이거 제 책에 있었어요. 정답 2번이잖아요. 제 책에 보면 날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목적의 정당성이 깨진 판례니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대학교원, 그러니까 대학교원과 교육공무원을 좀 이렇게 나눠서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뭐다?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제 책에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교육공무원인 경우, 즉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대학 교원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느냐 안 했느냐 이걸 심사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제 책에 나왔지만, 근데 제가 다른 책에 전혀 없고 제 책에만 있습니다. 제가 적중한 거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제 책에 있다고 해도, 다른 책에 없고 제 책에 있다고 해도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왜? 설마 이런 걸 낼 거라고는 저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제 책 구속댕이 부분에 분명히 이 문구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혹시라도 풀었다면 제가 이 판례를 워낙 강조했었죠. 네. 최근에 목적의 정당성이 깨진 판례가 거의 없는데 이게 있었다, 이 판례가 그거였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랑 뭐 체크하라고 그랬냐면, 변호할 때 뒤에 앉아라, 후방에 착석해라, 이 판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주목하신 분들은 날개를 보면서 이 부분을 맞췄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을 봤다고 그래도 이 문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분명 상급이었다. 맞추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제 책에 그 부분을 보고 맞췄다면 그건 제가 볼 때 제 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좀 운이 좋았다, 하필 또 그 부분을 봤는데 뭐야 이러면서 풀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뭐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다. 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 솔직히 쉽게 풀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즉 판례를 되게 심화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는 뭐다? 정말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면 강사들의 어떤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번 판례가 워낙 좀 깊게 나온 내용이었고 또 목적의 정당성이 깨진 그런 판례였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를 했었습니다만, 저도 적중했다, 남들 다 하는데 제 책만 있잖아 이렇게 말하기는 좀 죄송한 내용입니다. 제 걸 봐도 맞추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신 판례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나눠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거 해설 강의하면서 문제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그냥 그래도 박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날개만 적어놓지 말고 비교 정리로 만들어놨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게 봤을 건데 라는 아쉬움은 좀 남았습니다. 그죠? 하여튼 요 문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상급이다, 맞추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판례가 두 개를 나눠가지고 대학교원인 경우와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좀 이렇게 달리 봐서 교육공무원은 비례원칙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려면 모든 판례를 다 분석해야 되는데 판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그냥 강사분들이 좀 더 최신 판례는 분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틀리기 쉬웠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설 강의는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지방직 대비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솔직히 저 이번에 시험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고 저도 이제 같이 풀었겠죠. 그죠? 풀면서 난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작년보다는 확실히 쉬웠다. 왜? 작년에는 법령 문제가 많아서 손도 못 댈 문제가 되게 많았지만 올해는 나왔을 때 판례 위주고, 그리고 천천히 분석하면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보자들 하기에는 여전히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직 1년차라든지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제가 카페에도 썼지만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사의 문제다, 학원의 문제다 이게 아니라 워낙 내공을 요하는 그런 연차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1년차 때 성적이 좀 안 나오신 분들, 주변에 되게 잘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요즘 헌법 문제 자체가 쉬웠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 재작년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거지, 아주 초짜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방직도
좀 지방직을 대비해서는 제가 볼 때 결론은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응용력을 기르야만 자꾸 문제들이 나왔을 때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이 국가직 해설 강의 마치면서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책을 봐도 어느 누구한테 강의를 들어도 결론적으로 뭐다? 본인의 응용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지방직에 괜히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니 헌법 나 망했구나. 난 헌법을 못하는 아니야. 다음번 할 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기본기만 충실하다면 결국 이건 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 앞으로 모의고사 더 많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더 기출 많이 풀어보시고 본인이 아는 거 꼼꼼하게 하시고 78회 잘 닦으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자학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하여튼 본인을 믿으세요.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지방직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봅시다. 그게 해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